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이번에는 PSI 시간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의 주제를 저희 작가가 뽑은 주제를, 자, 오늘 아이템들이 전 장관 자살, 박지원 왜 남한 조사에 MB와 함께 가라앉을 4인방, 참 재미없는 거. 이정희 유시민 러브콜, 어떻게 된 건가? 등록금 힘들면 군복무라. 이거 누가 한 소리예요? 모르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룰 만한 거라서 손학규 대표가 MB에게 영수회담. 예. 문재인의 운명. 저희가 여기서 2년 전부터 쭉쭉 빨았던 문재인 이사장님이 드디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어요. 발견.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눈에 걸리는 것이 손학규 대표의 이 MB 영수회담 제의. 예. 이 제스처가 말이죠. 예.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제스처. 둘이 만나서 실제로 뭘 대단한 국정 돌파를 하겠어요. 예. 제스처라고 보는데 민주당에 계시니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왜 이제 가라앉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를 내밀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국정을 여전히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고 본인의 변명을 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아마 대통령하고 이렇게 마주 앉으면 자기를 대선 후보급으로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면서 그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것도 박근혜 전 대표보다 다음에 게다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표가 하니까 그럼 나도 박근혜 전 대표는 했나요? 그 회담을 둘이 했죠. 회담을 했고 둘이 했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 보좌진 쪽에서 대표님도 해야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표와 동급이 되지 않겠냐 요런 이제 누가 얘기했겠죠. 제가 보기에는 산업 스파이다. 손학규 대표 영수회담 제의한 거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의원들도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최고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친구가 없네 이분이. 손 대표가 진짜 친구가 없잖아요. 대표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면 제가 보기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들도 없죠.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친구 없죠. 제가 이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여기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친구였어요. 과거에는 친구였는데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들도 무슨 의총이나 당의 어떤 논의기구에서 얘기해갖고 된 건 아닌 것 같다. 개인적인 선거 전략이네, 개인적인.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하고 잘 언론을 통해서 봤다라고 하는 분들 몇 분 계세요. 근데 이제 뭐 당내에서 얘기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보다도 그 자체도 문제죠. 그렇죠. 이 시점에 영수회담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어제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지역에 그 확대간부회 하면서 민주당 활동하는 분들하고 모였는데 어젠가 영수회담 한 그날이었었는데 왜 영수회담을 하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네, 모르겠고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 대학생 등록금 반값 등록금 때문에 지금 무척 분노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모든 집에 한 집당 대학생 한 명 혹은 초등학교 엄마들도 지금 이 문화재 시위하러 나와요. 왜 그러냐 할 때 내일 모레 우리 애들이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진짜 대학 못 보낸다. 그래서 그 반값 등록금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입을 열면 열수록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자신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지역 주민이 한 얘기입니다. 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건 변명할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는 저쪽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왜 우리가 변명할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했기 때문에 하는 거라니까요. 순전히. 그냥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얻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수회담은 시의적절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견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의원님의 견해요. 의원님의 견해. 제 견해는 저는 손학규 대표가 늘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영수회담 할 때가 아니고 대학생들과 함께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될 때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의지와 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을 분명히 하고 함께 가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분은 센스가 참 없어요. 손 대표가 하는 결정들을 보면. 아니, 손 대표는 있겠죠. 그 센스도 있고 그러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늘 문제죠.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서요. 네. 혼자 결정 내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아니, 미리 방송 시작하기 전엔 김총수가 비판하고 내가 디펜스 하기로 했잖아. 왜 나더러 비판을 하라고 시키냐고. 나는 다 했는데. 산업 스파이 다 했잖아. 산업 스파이. 저는 손 대표를 볼 때마다 그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 산업 스파이. 네. 산업 스파이. 이런 느낌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로 민주당 가서도 외톨이인 것 같아요. 아니, PSI 보는 그 손 대표 측근의 어떤 후배 한 명한테 제가 경고받았어요. 거기 나가서 손 대표 얘기할 때 비판하면 강력하게 디펜스 해야지 같이 깨끼 웃고. 어? 아, 지금 형님 제정신입니까? 공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공천, 네. 무섭죠, 공천. 그 얘기 나오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쫙 나잖아요. 가뜩이나 대부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게 그 핑계 때문에 공천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오늘 낄낄거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앞장서서 발언을 했고요. 아니, 자기 표를 깎아먹은 것 같아요, 스스로. 전통적인 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힘을 얹어줄 만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보통 이제 언론 보도가 돼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이미지 위상이 올라가는 그 작전. 지금 굉장히 구태의한 작전이에요. 지금 반값 등록금은 저쪽 진영에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말고사 시점이다. 이 열기가 죽을 것이다.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반값 등록금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방학이에요. 그 시험이란 얘기는. 그 뒤로 왜 안 봐? 맨날 나와 이제. 아니 그리고 이 반값 등록금은 아주 깊은 주제예요. 이 주제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 진정성도 높은 거고 확장성도 무척 높은 거예요. 게다가요, 이게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졸업해도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다 빚쟁이 된 거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잠깐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국과 시점은 전 국민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갖고 걸게야 되는 시점. 선동하고 오늘 난리가 났네. 그러면 지난주에 등록금 얘기하긴 했는데 등록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등록금이 힘들면 분목무해라. 미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분목무 하는 동안도 이자 나와. 아니, 그 병무청 관계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끝났다고 보고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런 문자를 단체로 보낸 것 같아. 근데 이 레임덕도 진짜 이런 레임덕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아니 이 정도는 병무청이 셀프 탄핵에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어? 완전 셀프 탄핵에 사람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해 온 것 같다니까. 등록금 문제가 아니 병무청이 훌륭한 생각을 했네. 등록금 문제가 기말고사 들어가면서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어요. 요 방송 오늘 녹화하는 요 다음 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지금 그 대규모적인 그 집회 예고가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 이 정도 갖고 이 반값 등록금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투쟁해서 안 된다. 하려면 제대로 세게 하라. 그러려면 내가 너희들 세게 하기 위해서 약을 좀 올려주마.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 등록금 저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출. 등록금 대출하고 졸업하고 나서 갚는 게 그 껍데기만 보면 미국 유럽식 비슷하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보면. 그렇죠. 등록금 후불제하고 대단히 유사하죠. 근데 유럽식은 사실은 취직을 못했거나 수익이 얼마더라? 일정 수준이 안 됐을 때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700만 원, 3천만 원쯤 되죠. 3천만 원쯤 되기 전까지는 안 내요. 등록금을. 그리고 그 연봉이 떨어지거나 실직을 해도 안 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를 가도 돼요. 무조건 군대 가서도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은 그 금융기관들 장사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사실 국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그동안도 이자를 내야 돼. 이건 교육복지나 국가가 지원하는 게 전이 아니다. 장사를 하는 게 분명한 거죠. 성격이 드러나는 거지. 장사를 국가가 시켜주고
그래서 학생들을 빚쟁이를 만든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등록금을 내면 학교는 싸나. 학교는 그걸로 돈을 벌어. 예. 이 구조죠. 이 구조. 학생만 그렇죠. 돈을 빨리고 있는 거죠. 그 ICL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취업부, 네. 취업부 뭐 등록금 뭐 상환제도인지 뭔지 하는데 그게 사실 원래 제안하고 발의한 거는 2006년 4월에 제가 낸 거예요. 등록금 후불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방심했어. 제 책임이 좀 있는 게 방심했어. 등록금 후불제의 기능은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 네. 이 철학과 정신을 제대로 못 그렇죠.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못 가르쳐줬으면 2008년도에 국회의원 돼서 계속 가르쳐줘야 되는데 떨어져서 또 못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여기 등록금 문제를 한나라당이 잘못 푸는 거에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 좀 있습니다. 낙선이. 예, 낙선이. 본인의 낙선이. 모든 건 당선만 됐으면 그럼요. 그래서 등록금 문제, 등록금 후불제를 유럽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정권을 되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당선돼야 됩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정봉주가 국회의원이 돼야 됩니다. 간단해요. 심플해.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노원구, 공릉동, 월계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밀클로 이사 와야 돼. 예, 다음 주제 하죠. 박지원, 지금 원내대표 아니죠? 예. 박지원 의원은 신났어요. 예. 오히려. 왜 그러냐면 지금 박지원 의원이 뭘 맡고 있냐면, 저축은행. 네. 저축은행 조사, 진상조사단인가 그걸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그쪽으로 좀 정보가 모여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한번 워닝을 했죠. 그렇죠. 원이라고 볼 수 없는데 청와대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샅샅이 조사해라. 그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축은행은 영남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저축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호남에 보혜저축은행도 있고 여러 저축은행이 있으니 호남저축은행과 민주당 중견 의원들 민주당 지도부도 관계되어 있을 터이니 너네가 자꾸만 저축은행 사태 파면 우리가 이것도 까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그만 나가자. 네. 라고 하는 경고를 했다고 저희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박지원 그 의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주위에 무슨 저축은행과 관련되어 있음직한 내용을 계속 조사하고 들어가니까 박지원 대표는 계속 뜨는 거죠. 그렇죠. 띄워주는 거죠. M 실장의 역할이다. 예. 계속해서. 신났어요, 이분이 예. 요즘. 존재감이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왜 내 주변만 조사하는데 이게 실제로요. 민주당 전 국회의원을 뭐 소환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저축은행 사태가, 1차 조사하면서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금감원의 비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금감원의 비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설사 호남에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호남의 민주당이 여당 역할이긴 하지만, 실제 권력을 잡고 있을 때의 행동과 아니면 그쪽 한 지역에서 여당 역할을 했을 때 행동 반경은 확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데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는 금감원의 직접적인 조사를 받기 때문에 야당 정치인이 자기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호남 정치인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세월이 이미 10년 가까이 흐른 거 아닙니까? 10년이 뭡니까? 네. 그렇죠. 한참 흐른 그렇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도 3년 만에 박지원 전 대표 주의를 만약 조사한다든지 민주당 의원들 주의를 조사한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 건드려서 그분들을 정치적으로 부각시켜주는 이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정보망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계속 우리가 주장하지만 청와대가 부처별로 활동을 하지만 부처끼리 코워킹하는 거, 네트워킹돼서 함께 협력해갖고 일을 하는 이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그때는 철저하게 함께 협업을 하면서 되는데 지금은 부처가 자기 부처만 살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줄을 대려고 하는 이런 현상만 있고 부처끼리 협력하는 관계는 완전히 끊겼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보이는 레임덕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부처에서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국정원하고 공유하고 검찰하고 공유하면서 공유를 하면서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청와대 정무수석실하고 공유하고 이런 공유 관계가 완전히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이 국세청하고 검찰하고 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예. 한상률 청장이 당시에 예.
박연차 수사한 자료를 검찰에 안 남겼잖아. 검찰에 안 넘겼고요. 그래서 검찰이 정무수석을 통하지도 않고 직접 대통령이 직보하니까 대통령이 국세청 대단하다. 그래서 정무수석이 한상률 청장한테 전화했고 야단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이 열받아가지고 자료 내놓으니까 안 내놓으니까 예. 최초로 예. 국세청 압수수색했잖아요. 압수수색했죠. 그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사실은 그때부터 만드는 이 엠 실장님. 근데 이제 그분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때는 정권 초기였었잖아요. 네. 그때도 그랬을 그 터인데 지금쯤 되면 여기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짐작하는 거 일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 짐작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상세한 정보를 갖고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 아니 듣기가 싫어. 너무 많이 전화가 오니까. 아 실제 들은 얘기들이에요.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방송하고 싶지 않으세요? 잠시 방심을 하면 또 얘기가 다 자기 전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물 먹는 틈을 본 거야. 빨리빨리 막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결론은 없죠. 아니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런 게 야당 의원들 손을 내고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저인망식으로 쭉 정보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이고 단발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부에 이런 관리, 견제, 감독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레임덕이 상당히 깊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와중에 박지원 대표만 뜨는 거예요. 그렇죠. 엠 실장님의 공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이사장. 또 짧게 한번 해보죠. 운명. 아니, 책을 냈고 이 책이 요거 좀 길게 해도 돼. 이거는 문재인 이사장 요 부분은 또 우리 김원준 총수의 밥줄 아닙니까? 전공 분야 아닙니까? 그건 전공 분야죠.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라고 해서 대통령 됐으니 자리 내놔라. 뭐 할까, 나 국정원장. 그런데 여기 이제 문재인 씨가 오늘자 그러니까 방송 나갈 때쯤이면 지난주 그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 운명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네, 이 책 이 책을 저희가 저기 오늘 방청 계획 한 분이 이인규 씨하고 친한 분 선물로 책을 4권이나 사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네. 근데 제가 이분을 또 만나봤지 않습니까? 먼저 얘기하시죠. 그래서 오늘 한겨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야권 연대 테이블이 원탁이 마련되게 되면 저희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꿀 생각은 없다. 근데 그 문재인 이사장이 참 실수를 하는 게 우리가 문재인 이사장도로 그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직업을 대통령으로 바꾸라 그랬던 거죠.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진작이들 듣지 마시고. 행정부의 진작이 들으면 얘기를 못해요. 행정부의 최고 대빵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죠. 국회의원 하라고 그러면 정치인이죠. 국회의원 하라고 그러면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나에게 국회의원 출마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라. 대통령 출마하면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항상 얘기하지만 아주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내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하세요. 내 얘기 들을 때 멍멍멍멍 이러고 있지 말고 이분의 스탠스는 이거예요. 언제까지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는 정치할 생각이 없고 다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왔기 때문에 야권연대 역할을 해서 불쏘시개 그러니까 자기를 도구로 쓰라는 거지 권력 의지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비밀을 하나 폭로하자면 이 책이 저기서 추진한 겁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재단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이제 언론에서 딱 보면 보통 정치인들 출마하기 전에 자서전을 써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서전을 내면 출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노무현 재단에서 준비를 이 책 지금 이제 한번 정리하셔야 된다고 정리하셔야 된다고 쭉 얘기했는데 문재인 이사장은 본인만 몰라요. 노무현 재단에서는 이걸 출마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본인만 모릅니다. 본인만 이것이 출마 선언을 읽힐 수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게 노무현 재단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지금 시점이 책을 출간하는 아주 절묘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까지 1년 반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반 남았는데 만약 정치를 안 하던 사람들이 뛰어들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정치를 안 하던 분들이 대통령 레이스에 뛴다든지 하는 게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늦었고,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지금 선언하면 너무 빠릅니다. 정치를 하던 사람들은 내년 4월서부터 6월 사이쯤에 선언하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정치를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이면 사실은 올 초나 지난해 연말서부터 군부를 짚으면서 이 분위기를 좀 나갔어야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 문재인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를 안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를 안 하는 사람 치고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본인의 본심입니다. 예, 정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왜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매년 5월만 오면 문재인 실장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지난 그 4월 27일 재보선거 김해 단일화 때 또 문재인 실장이 힘을 빌렸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 책을 내게 되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정의 대선 레이스에 한 발을 넣는 거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노무현재단에서는 노무현재단의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노무현재단은 다 알고 이사장님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의 이제 파괴력, 경쟁력 이거를 본인만 몰라요. 오로지. 그래서 본인한테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초반에는 화를 냈어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지금 화를 안 내나? 지금은 그래도 하도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방송이 이게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 김총수님이 얘기하는 건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건데 마치 사람들이 보면 문재인 실장과 엄청 친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문재인 실장한테 줄을 대려면 김총수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97년 집권할 때, 2002년 집권할 때 상황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남에서 13% 지지를 얻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에서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카드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한 500만 표 가까이 표를 뺏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역할이 결정적이었었죠. 근데 영남에서 얻은 그 득표율이 13%입니다. 영남에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5%, 2배 가까운 득표율을 했죠. 영남의 지지를 본격적으로 얻게 되면 이번에 승산이 있다고 이제 내년 대선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게, 김두관 지사가 경남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서 53% 득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길 부산시장이 민주당 간판을 걸고 나서 44.57%를 득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4%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45%로 얘기해달래. 44.57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영남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득표율 25%보다도 훨씬 웃도는 이런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영남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후보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승산 있는 싸움이다라고 이런 판단하는 게 영남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입니다. 영남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영남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그런데 영남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당에서 보면 지금 대체로 손학규 후보에게 많이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후보는 출신지가 중부권 아닙니까? 중부권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문재인 실장이 레이스를 건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무척 높고, 문재인 후보가 나오게 되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온다고 한다면 영남에서 적어도 경남에서는 김두관 후보 지사가 얻었던 득표율, 부산에서는 김정길 시장 후보가 얻었던 이 득표를 저는 상회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영남에서 53%가 경남에서 53%가 넘어가는 득표율과 부산에서 45%가 넘어가는 득표를 하게 되면 이 대선은 해보나 말합니다. 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계속 뭐냐면 손학규 대표가 지금 이 부동의 민주당 주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불쏘시개가 됐든 아니면 실제 달리든 문재인 실장에 와서 레이스를 같이 걸어주게 되면 영남에서의 관심도 증폭시키고, 그다음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 증폭시키고, 그다음 수도권의 관심도 증폭시키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붙게 되면 대선에서 저쪽에서 누가 나오냐라고 하는 관심보다도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냐라고 하는 관심에 대선이
꽂힐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집권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이사장님의 강점은 뭐 다른 아니 뭐 동의를 하든지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잘했어요. 엉엉엉 자기 얘기할 기대를 그만두고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대표의 표가 손학규 표로 가지 않습니다. 손학규의 표도 유시민한테 가지 않고요. 유일하게 손학규 표든 유시민 표든 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 이 양반이 직접 등장하기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표를 흡수한다 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정치공학적 계산 이전에 저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아주 고정적으로 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있어요. 공수부대.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렇죠. 특전사. 사진 딱 보여주면은 그럼요. 보수 진영에서 색깔 논쟁을 할 수가 아니 없죠. 그럼 공수부대 출신들이요. 네. 해병대는 사병 위주의 그 군조직이거든요. 근데 공수부대는 하사관 위주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공수부대에서 사병을 달고 제대한 사람들은 무척 대단하게 차출된 사람들인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해병대가 기수별로 딱딱딱 나눠갖고 온 군대가 또 다 빨간 모자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실제로 공수부대 출신들 보면 훨씬 우리가 군조직으로 막강한데 왜 이렇게 밀리냐. 그래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척 강해요. 공수부대 출신 대통령 후보 나온 거 봤어요? 사상 초유의 사태예요. 그럼 공수부대가 전국적으로 단결할 수 있다 이게. 이런 분석은 정치평론가들 못해요 이런 걸. 실제 생활에 부대끼는 정봉주 17대 의원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박수 나오잖아요. 실력을 제대로 치셔야지. 분석에 동의한 게 아니고요. 예. 귀여운 거죠. 별것도 아닌데 막 흥분하니까 귀여운 거죠. 공수부대 여러분 존경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예. 저는 이 문재인 이사장의 힘은 제가 처음으로 이분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나냐면 아니 저도 같이 얘기했다고 좀 해주세요. 네. 연결식 때였어요. 연결식 때 왜 백원호 의원이 나가가지고 고함 쳤잖아요. 그것도 의미 있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수습될까 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이사장이 걸어놔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때 원수거든요, 원수. 그런데 문재인 이사장이 인사할 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이게 경우에 바르다. 저 사람이 비겁하다거나 아니면은 아니 왜 인사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이것은 경우에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들게 만드는 이게 힘이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몸에서 뿜어 나오는 자기가 평생 살아놓은 태도와 삶이 주는 신뢰감인 거죠.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런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일테면 이제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의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게.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이만. 정리할 것도 없어. 다 자기 하니까. 지금까지 백수 19대 출마를 저희가 결사저지할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